안녕하세요. 외도 알려주는 남자 날개TV입니다. 자, 오늘도 회원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 이제 외도 대처 바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한 편에 찍으려고 하니까 너무 좀 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주제별로 외도 초기, 그러니까 외도를 의심하는 단계에서 한 편을 찍고요. 그 다음에 상간소송 또는 이혼소송 단계에서도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서 두 번째 영상을 찍고요. 예, 마지막으로 판결 후 회복 또는 이혼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경험과 카페 회원님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첫 번째 외도 대처 바이블, 외도 초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의심하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외도 의심 정황. 외도가 의심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시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실수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외도는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있는지 남자, 여자 이 상황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 바람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회사 업무, 경조사, 워크샵, 골프, 동호회 활동이 증가한다. 엄청나게 많이 증가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집에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데, 이 남자들이 대부분 이제 회사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그 회사 업무가 바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야근, 뭐 철야, 주말 근무 등이 갑자기 생기고요. 그다음에 없었던 경조사, 지방에 무슨 장례식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식장에 가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사회생활에 관련된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워크샵 같은 것도 한 1년, 뭐 2년에 한 번씩 있다가 갑자기 뭐 부서별 워크샵이네, 아니면 팀별 워크샵이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회사 관련이고요. 나머지 이제 골프, 동호회 활동 등이 증가합니다. 물론 이런 골프라든지 동호회 불륜일 수도 있겠지만, 달리 남자들이 핑계댈 게 가장 쉬운 게 이제 회사 관련이겠죠.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이 핑계가 없다 하면, 골프라든지 동호회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갑자기 모임이 생겨가지고 저녁에 좀 술을 마시고 온다든지 아니면 주말에 무슨 시합을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게 확실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주중에 엄청 바쁘고 주말에는 시체 또는 그 반대라고 써놨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자, 주중에 주로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주말만 바람 피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중에 엄청 바쁘다라고 하면 뭐 당연하겠지만 주중에 계속 만나는 거죠. 주중에 에너지 다 뺐으니까 주말은 쉬어야 돼요.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만 오면 뭐 침대하고 한 몸이 되던가 아니면 소파하고 한 몸이 되던가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아니면 그 반대가 있어요. 주말만 만날 수 있는 커플, 그 불륜 커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충전을 하고 주말에 가서 에너지 다 빼놓고 오니까 주중에는 뭐 이렇게 시체가 돼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의 행태를 보인다. 세 번째, 이것도 이제 공통적인 것들만 모아놨는데, 당연히 바람 피면 남녀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남자들은 그 냄새에 좀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향수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뭐 옷을 뭐 산다든지 이런 건 기본인 거고, 향수를 좀 뿌린다든지 아니면 바디워시를 안 하던 비누로 맨날 닦던 사람이 바디워시를 이용한다든지, 이발 면도는 뭐 매일 깔끔하게 하고, 이발 같은 것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더부룩해질 때까지 놔뒀던 사람이 이발을 좀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염색, 머리 색깔이 바뀐다든지 이런 정황이 있고요. 옷차림에 신경 쓰는 거는 이건 남녀가 공통입니다. 이제 여자 바람을 한번 볼게요. 여자 바람은 좀 짜증을 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신세 한탄, 다른 그런 친구들이라든지 지인하고의 비교가 좀 늘어나고, 자기 연민,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나 힘들다, 뭐 갱년기가 왔다, 우울증이 왔다, 이런 식으로 자기 연민, 신세 한탄이 증가하고 짜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자 바람에서는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 그간 몰랐던 지인 또는 친구 아니면 뭐 회사 동료라든지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여자 바람의 특성이 뭐냐면, 조력자가 있는 특성이 있어요. 남자는 뭐 조력자가 있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서로 관심을 안 갖거나 큰 그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자는 꼭 바람을 피더라도 조력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같이 바람을 안 핀다 하더라도 꼭 자기를 응원해 주는
그런 친구라든지 지인의 조력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던 지인이 나타났다 이러면 조금 의심을 해볼 만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상간남하고 통화도 해야 되고 만나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살림이 소홀해져서 냉동식품, 배달음식 등이 좀 많이 늘어나고 육아도 당연히 소홀해지게 됩니다. 바람 난다라고 하면 100% 전부 다 이제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건 아닌데 바람이 나면 희한하게 여자들은 좀 육아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신경이 딴 데 가 있으니까 나타나는 증상이겠죠. 그리고 여자도 똑같아요. 오히려 그 외모에 신경 쓰고 뭐 갑자기 이제 보톡스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뭐 미백을 하러 간다든지 피부 미용을 하러 간다든지 이런 안 쓰던 곳에 지출이 좀 늘어나고 이게 핵심입니다. 못 보던 속옷이 생깁니다. 뭐 여자들 바람피게 되면 이제 옷 벗을 일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뭐 레이스 달린 속옷이라든지 안 보던 섹시한 속옷이라든지 호피무늬라든지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근데 이 남편분들 그 아내분들 속옷에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도 의심 정황이 들면 요거는 속옷 사랍함을 한번 보세요. 거기 없다. 그러면 그걸로 그 끝내는 게 아니고 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차 트렁크 이런 데 한번 보세요. 외도 의심이 든다면요. 왜냐면 숨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차가 있다면 아내가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 차 트렁크에 있을 수도 있고 차 트렁크에 캐리어 하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바람필 때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다음에 각종 신발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차에다가 잘 숨겨 놓는 경향이 있으니까 차 트렁크까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이 두 가지는 이제 공통인 건데 핸드폰이 사용량이 엄청나게 갑자기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 반대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핸드폰을 보고 갑자기 누워서 막 씩 웃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이제 상간남, 상간녀하고 카톡 같은 거 하다 보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뭐 매일이 즐겁겠죠. 그걸 카톡을 하면서 막 서로 이제 좋아 죽는 표정이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카톡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웃고 떠들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아내분, 남편분이 볼라라고 치면은 딱 덮고 이런 행동들 그다음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강력하게 바람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반대는 뭐냐면 의심받지 않으려고 완벽하게 차단하는 경우예요. 집에서는 아예 연락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출근하거나 아니면 아내가 출근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만 한다든지 이렇게 완벽하게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히려 평상시보다 핸드폰을 더 방치하거나 안 본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바람이 한 번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컨폰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의심받기 싫어가지고 완벽하게 집에서는 차단하거나 그런 증상을 보이고요. 이 핸드폰 사용량이 꼭 집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남편들 쓰레기 한번 버리러 가고 한 시간씩 있다 안 옵니다. 뭐 했냐고 물어보면 담배 폈다라고 하고 뭐 누구 만나서 동사람 누구 만나서 이야기했다라고 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분리수거하러 갔다가 한 시간, 차에 뭐 가지러 갔다가 한 시간 안 올라와요. 거기서 이제 전화를 계속 하는 거죠. 아니면 카톡을 한다든지 그런 빈도가 늘어난다라는 것으로 외도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핸드폰이 철통 보안이 됩니다. 왜냐? 외도의 모든 증거는요. 99.999%는 핸드폰 안에 다 있습니다. 갤러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카톡 대화 내용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거 완벽하게 철통 보안인 사람은 보안 폴더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쇼핑 내역에 있을 수 있고 뭐 야놀자, 숙박 예약 내역에 있을 수 있고 다 있어요. 핸드폰만 여러분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외도 증거 잡기 정말 쉽거든요. 그런데 그걸 바람피는 사람이 모를까요? 바람피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 핸드폰부터 철통 보안이 되고요. 잘 때는 베개 밑에 두고 자거나 아니면 핸드폰 패턴 이런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카카오톡도 비밀번호가 걸려 있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99.99% 이상은 바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핸드폰이 철통 보안된다 해서 저는 대부분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와 다른 핸드폰 사용의 패턴을 보인다. 비밀번호가 아니에요. 그런 형태가 보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100% 바람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부부 관계가 줄어듭니다. 남편 같으면은 딴 데다 쓰고 오니까 아내한테 쓸 힘이 없는 거고요. 아내는 마음의 방이 하나이기 때문에 남편한테 부부 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가 줄어들고요. 물어보면
피곤하다, 힘들다, 나 요새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좀 자존심을 좀 건드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아내도 똑같아요. 뭐 갱년기가 왔다, 뭐 질염이 있다, 내 몸 상태가 안 좋다. 똑같이 이렇게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전부 외도를 확신할 수는 없죠. 대표적인 증상들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요 날개TV 남편 바람, 아내 바람 편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죠. 증거 수집. 남편, 아내의 바람의 정황은 알겠어. 바람을 피는 것 같아. 라고 확신이 든다면 바람을 피는 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피는 증거를 잡지 못하면 그건 바람이 아닌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물어봤자 알려주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닥달해봤자 나 바람 펴라고 순수하게 말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100이면 100 이건 하나도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뒤에 나오는데 주의하실 사항이 있거든요. 물어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를 잡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는 이게 CCTV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거를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법원에 읍소해 가지고 증거를 합법적으로 받는 건데 남편이든 아내든 이제 바람의 최종 말로는 뭐겠어요. 섹스 빼고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바람을 불어 순수하게 대화하려고 피는 건 아니니까 모텔이든 호텔이든 펜션이든 숙박 그러니까 잠자리를 갖기 위해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비게이션 기록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남편이든 아내든 모텔이든 이런 숙박업소에 간 걸 알았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문 따고 들어가는 건 아주 쌍팔년도 때 이야기고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쇠고랑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CCTV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법원에다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텔 프론트 또는 계단 또는 뭐 객실 앞에 또는 주차장에 있는 CCTV의 증거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법원에다가 합법적으로 읍소하는 절차예요. 이게 이제 셀프로 할 때는 3만 원 들어가요. 대략 3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갈 텐데 이거를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나 의뢰를 하면 싸면 70만 원, 비싸면 110만 원. 이거보다 더 비싼 데도 있어요.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제외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저는 이 셀프를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CCTV 증거 보전 신청해서 이게 100%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상이 CCTV가 고장나서 없을 수도 있고 무늬만 CCTV일 수도 있고 또 모텔 주인, 호텔 주인이 불협조,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장사 못한다, 안 해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기간이 지나서 삭제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3만 원으로 일단 해보고 안 돼? 첫 번째 했는데 안 돼? 그럼 두 번째 해보면 안 돼? 세 번째 해보면 여기서는 나와요. 영원히 증거 못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벌써 이 가격으로 70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세 번이면 210만 원이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아니 100%일 것 같으면 이 돈 들여서라도 하겠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셀프로 하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네이버 카페 외성 여기 있죠. 여기에 오시게 되면 셀프로 전자소송에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있으니까 정말 처음이 어렵지 한 번만 해보시면 두 번째부터는 쉽거든요. 그리고 바람 피는 사람들 한 번만 가는 거 아니에요, 모텔. 그러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도전을 하시면 무조건 얻으니까 이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자 바람일 때 차량 블랙박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남자분들 대부분 그 차량 운전하죠. 그리고 뭐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차 갖고 교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차량은 필수적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가 있을 건데 이 블랙박스 메모리를 가지고 와서 한번 열람을 해보시는 걸 주기적으로 열람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통 여기 삭제 시 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날개 TV에 복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라도 따라할 수 있게끔 제가 방송으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블랙박스를 지웠다.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이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지울 게 있다라는 게 뭐예요? 숨길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숨기면 여러분들은 복원하시면 돼요. 이 복원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업체 맡기면 50만 원 이상이에요. 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셀프로 한번 복원해 보시고 안 나왔다. 실망하지 마세요. 두 번, 세 번, 네 번 복원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하니까 꼭 한 번은 증거가 나오니까 셀프로 보시길 바라고
차량이 없다라면 좀 안타깝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의 단점이 뭐냐면 전원을 아예 빼놓고 다녔거나 메모리 카드를 아예 빼놓고 다녔으면 이건 복원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빼놓고 다니는지 전원을 아예 차단하고 다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제 갈수록 이제 돈이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직접 미행 요거는 저는 추천 안 해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 배우자 100m 앞에서도 여러분 보면 낌새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미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변장 많이 해도 여러분들 금방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미행을 할 것 같으면 이제 방법으로 렌트카, 쏘카 요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지인과 같이 대동해서 지인이 미행을 주도적으로 하고 당사자분은 이제 정보만 제공하는 형태를 추천드리고요. 이 렌트카 쏘카가 되게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이제 증거 보존도 100%가 아니니까 모텔 들어간 거 알았어. 그러면 렌트카나 쏘카를 렌탈을 해서 그 모텔 앞에 그냥 박아놓고 거기서 잠복을 하시든지 아니면 블랙박스를 찍어놓든지 아니면은 카메라를 오래가는 보조 배터리까지 연결을 해서 찍어놓든지 나오는 영상 찍어도 그건 100% 빼박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텔에 들어가는 것도 증거가 되지만 나오는 것도 이 증거예요. 이 두 가지는 빼박입니다. 빼박,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고 해서 빼박이라고 하는데 100% 증거가 되니까 이럴 때 렌트카하고 쏘카 좋고요. 또 어떨 때 좋냐면 상간자의 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데로 자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00% 증거가 안 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상간녀, 상간남 집에 가면 분명히 바람 폈다라고 우리는 알아요. 근데 판사님은 그렇게 안 보시더라고요. 이거 실제로 저기 피해자 아내분들도 그렇고 남편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소송했다가 패소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물론 제가 변호사가 아니니까 이런 것도 이제 직접적인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이 피해자 입장에서 안전하게 증거를 잡아야 되니까 집으로 직접 가는 경우는 그 잘 들어가는 매일 출입하는 입구 있죠. 거기다가 몇 날 며칠 박아 놓으세요. 그리고 계속 찍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걸 엄청나게 많은 증거를 제출하면 판사님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 봐도 아니 뭐 한다고 그렇게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올까? 이건 안 봐도 뻔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다수의 증거가 확보가 되면 이것 또한 빼박 증거가 되니까 요럴 때 직접 미행이라든지 렌트카, 쏘카를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탐정 고용 자, 이거는 아예 네이버 카페 외성에 활동 중이신 전문가분이 있죠. 경찰 출신 탐정님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상담을 하세요. 탐정 고용하면 이것도 100%입니다. 대신 돈이 들어가죠. 나는 못 살겠어. 나 남편 바람 피는 거 못 참겠어. 나 빨리 증거 잡아서 상간년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돈 쓰세요. 그게 한 방에 제일 마음 편하고 가장 빠른 증거 수집 방법입니다. 이거는 네이버 카페 외성에 오시면 전화번호까지 다 있으니까 직접 전화를 통해서 상담해 보시고 믿음이 가시면 전화 상담은 무료거든요. 믿음이 가시면 직접 이제 선임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이 카카오톡 이거 여기 다 있어요. 100%인데 이거 우리 못 뚫잖아요. 철통 보안이니까 못 뚫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바람 정황이 뭐예요? 핸드폰이 철통 보안이 된다. 그래서 잘 때, 샤워할 때, 만취 때, 이때 정신 똑바로 차리셔가지고 요때가 제일 기회니까 이때 한번 열어보시고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본인 핸드폰으로 뭐 캡처해서 뭘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 핸드폰으로 동영상으로 쭉 찍으세요. 계속 동영상으로 끊기지 않게 이렇게 계속 찍으세요. 왜냐면 요거 캡처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든 뭐 보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언제 샤워를 갔다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술 취한 사람 언제 깰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으로 한 방에 찍으면 돼요. 이것도 다 증거가 되니까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키시면 안 됩니다. 이것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인터넷 사용 기록은 이거는 이제 100% 증거는 없을 수 있는데 정황을 좀 알 때 유용해요. 그리고 남편이든 아내든 컴퓨터를 좀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브라우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운이 좋으면 자동 로그인이라고 해서 그 비밀번호 아이디가 자동 저장된 경우도 있어요. 뭐 네이버 오면은 땡큐죠. 완전 땡큐고 그다음에 뭐 야놀자 이건 앱이니까 컴퓨터에는 없겠네요. 이거 말고 이제
구글 같은 데 보시면 인터넷 검색 기록 이런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자동 저장이 돼 있는 곳을 살펴보세요. 쿠팡, 그다음에 뭐 옥션, 뭐 G마켓 이런 쇼핑몰들 있잖아요. 여기서 상간녀, 상간남한테 선물한 걸로 그 상간녀 주소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사용 기록을 한번 보시는데 컨트롤 누르고 CTRL 누르고 H 누르면 무슨 사이트를 봤는지 오른쪽에 싹 떠요. 지우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오늘 뭘 받고 어제 뭘 받고 그제 뭘 받고 이런 게 싹 뜬단 말이죠. 그래서 의심 가는 거 하나씩 딱깍 눌러갖고 운 좋으면 이런 자동 로그인된 사이트에서 핵심 증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증거 잡는 것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방송 하나에서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꾸 카페 홍보하는 것 같은데 카페에 오시면 이런 거 다 해보신 선배님들이 엄청 많고 또 피해자분들이 많은 곳이라서 다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으니까 카페에 오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이런 실무적인 기술, 스킬이라고 해야죠. 이것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그냥 두 말 안 하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포커 페이스. 우리는 이것도 기니까 이제 포페 이렇게 하는데 저도 외도 당했을 당시 포페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포커를 안 쳤기 때문이 아니고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런 걸 몰랐는데 알아도 모르세죠. 내가 당신 바람피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표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안 되면 개망합니다, 진짜.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거는 뭐 실무적인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포커페이스 못하면 다 망하니까 제일 먼저 멘탈 관리부터 하시고요. 자, 이거 하지 마세요. 배우자에게 직접 물어보기. 당신 바람피지? 당신 수상해. 요새 어제 어디 갔다 왔어? 그년 누구야? 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숨어요. 더 철두철미하게 숨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거 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람 피우는데 증거는 영원히 안 줄 수는 없어요. 무조건 증거는 주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일주일, 한 번 더 하면 2주일, 한 번 더 하면 3주일. 이게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 증거가 영원히 안 잡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포기하시고요. 확실하지 않은 증거로 몰아붙이기. 똑같은 말이죠. 물어보는 거랑 같은데 떠보는 거죠. 어저께 내가 지나가다 너 그년이랑 지나가는 거 내가 봤거든? 이런 식으로 확실하지 않은 증거로 몰아붙이면 똑같이 더 숨고 여러분은 의처증, 의부증 환자가 돼서 여러분이 미칠지도 몰라요, 실제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물어보고 확실하지 않은 증거로 자꾸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마음대로 바람 피울 수 있게 놔두는 게 결론적으로는 증거 잡기에는 가장 완벽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들키기 뭐냐면 증거 잡다 들키면요. 이거는 치명적이에요. 진짜 탐정님이 이건 말씀하셨어요. 이걸 못 해가지고 증거 잡다가 몇 번 들켰어요, 탐정님.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거 굳이 말 안 하더라도 미행하다 보면 느낀대요. 자꾸 뒤를 돌아본대. 5발자국 가서 뒤돌아보고 두리번 하고 어디 가게 문 열고 들어가려다가 두리번 하고 그런데요. 이러면 탐정님도 진짜 잡기 힘들대요. 잡기 힘들어도 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잡기는 잡는데 1박 2일 만에 잡을 거 탐정도 4박 5일이 걸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몇 박에 잡을 것 같아요. 40박 50일 만에 잡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배우자에게 들켜서도 안 되고 이런 건 또 여러 가지를 포함해요. 바람 피운 배우자 둔 그 피해자분들 뭐 녹음기 이런 거 불법적인 거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위치 추적기. 이런 거 들키면요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하는 거는 뭐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안 나오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걸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 정말 들키면 안 됩니다. 괜히 상간녀 이런 증거 잡으려다가 내가 오히려 형사고소 당해가지고 뭐 벌금 처음이면 벌금으로 끝나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들키지 마시고 뭐 핸드폰 뭐 지문 이거 눌러보는 거 이런 것도 절대 들키지 마세요. 이 방법 다시는 못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심호흡 크게 하시고 들키지 않는 방법 많이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바람 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카페 회원님들 보면 회복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 폈다라고 이혼부터 생각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괴로워요. 그 과정이. 포기할까? 증거 잡는 거 포기할까? 나 모르겠어. 이혼할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하지 마세요. 이혼은요. 언제 하냐면요. 제가 이혼해봤으니까 제가 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간녀 소송하고 상간남 소송하고 배우자 태도 보고 도저히 못 써먹겠다. 그때 유리한 입장에서 이혼하세요. 이혼은요, 내 배우자잖아요. 너는 다음이야. 우선은 상간녀가 먼저거든요. 그것들부터 쳐내고 도저히 못 써먹겠다. 얘는 진짜 인간 말종이다. 그 생각이 들 때 그렇게 그 시절이 되면 조금 냉정해져요. 그때 돼서는 이제 재산 분할도 보이게 되고 양육도 보이게 되고 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때 하시고 지금 우선은 증거 잡아서 상간녀 소송하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 이혼 생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불법적인 것들. 이게 조금 모순이죠. 아까 저 위치 추적기라든지 그 녹음기 이거 다 불법입니다. 저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뭐 저도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시는 것까지는 뭐라고 못 하겠는데 이 불법적인 것들 중에서도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큰 거. 알몸 사진을 찍는 거. 그러니까 그 1층 사는 원룸 사는 상간녀든 상간남이야. 근데 창문 보니까 열려 있어. 거기다 사진기 들이대고 성관계하는 영상 같은 거 직접적으로 찍었어요. 이거 증거로 냈다가는요, 여러분 큰일 나요. 이거 실제로 이것 때문에 형사 처벌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은 찍으시면 안 되고 이 마음은 이해하거든요. 이거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왔잖아요. 직접 뭐 아파트 베란다 넘어가 가지고 이런 사건이 큰일 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시고 스파이 앱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배우자 핸드폰을 원격으로 막 조정해가지고 카톡 뭐 보내는지, 메일 뭐 보내는지, 통화 누구랑 하는지, 무슨 내용 통화했는지 이런 거 있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게 왜냐면 이것 뭐 법적인 처벌도 문제지만 이거에 한번 의존하게 되면 여러분 정신 멘탈이 남아나질 않아요. 이거에 굉장히 의존이 돼가지고 이거를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공황 상태가 돼요. 여러분을 그 멘탈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상간남을 가서 죽도록 패버려서 이빨을 부러뜨린다든지 이런 불법적인 거 마음은 알겠어도 그것 때문에 상간녀 상간남 잡으려다가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외도 알려주는 남자 날개TV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저번 편에서 외도 대처 바이블 1편, 외도 초기, 외도 의심하는 단계까지 방송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 방송할 내용은 외도 대처 바이블 두 번째, 상간소송 또는 이혼소송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일 것 같기도 한데, 외도 대처 바이블 2편, 상간소송 또는 이혼소송 단계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증거를 전편에서 이제 다 모았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외도 증거를 잡아야지만 상간소송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증거를 모두 수집을 하셨다면 그 증거를 반드시 자격자, 이 변호사님하고 체크를 하셔야 되고 변호사님이 오케이 사인이 나야 돼요. 자, 그럼 상간소송에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딱 필요합니다. 상간소송 많이도 필요 없고 딱 두 가지인데 이게 어렵죠. 자, 첫 번째는 유부녀, 유부남임을 이미 알고도 만난 증거. 상간소송은 내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지를 그 상간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불륜 증거, 이제 애정행각 행위라고 하죠.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라든지 영상 또는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영상은 빼박 증거로 보고요. 키스퐁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없다라고 하면 애정행위라든지 이런 게 여러 날 동안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사진과 영상이 꼭 있어야 되고요. 이걸 그때그때 변호사님한테 물어보기가 좀 그렇다 하면 요 위에 있죠. 네이버 카페 외성 오셔가지고 이미 경험자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저도 경험자지만 저 말고도 이미 상간소송 시작하신 분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증거로 소송 가능할까요? 라고만 물어보셔도 답변해 주실 회원님들로 차고 넘쳐나니까 카페에 오셔가지고 증거를 어느 정도 수집을 하셨다면 꼭 한번 물어보시고요. 이혼 그에 비해서 이혼 소송은 별거 없어요. 그냥 구체적인 불륜 증거, 업소녀든 뭐 단란주점을 갔든 이런 증거라든지 아니면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증거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모아놓으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혼소송 증거는 상간소송 증거보다는 굉장히 쉬워요. 상간소송은 요거를 못 잡아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애정행각 행위
증거는 다 모아놓고도 도대체 유부녀, 유부남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못 잡아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증거 못 잡을 수는 없어요. 실수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증거 주니까 조바심이 나는 건 이해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증거가 다 수집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변호사님이 오케이 하셔야 돼요. 이 증거로 소송 가능합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소송을 하셔야지. 자, 상간소송은 제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소송이라고 했는데, 상간소송 지면요, 여러분 멘탈 나가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도저히 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상간소송이 패하는 경우, 이기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게요. 패한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언제 생기냐면, 너무 급해, 내 마음이. 난 이 증거로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봤더니 소송 가능하대. 근데 어떤 변호사 사무실 갔더니 조금 어렵대. 어떤 변호사 사무실 갔더니 한 9대1 정도래. 그러면 이게 100%가 아닌 거죠. 이 세 가지 케이스만 보더라도 100%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좀 참고 증거를 더 잡으셔야 되는데, 90% 성공 가능한다, 이런 말만 들어도 아마 불안해서 소송 안 하시려고 할 텐데, 어떤 변호사 사무실은 무조건 소송하세요, 증거 꼭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있거든요. 승소 가능합니다, 이렇게 너무 호언장담으로 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동해가지고 소송을 하셨는데, 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거야, 막 느낌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간녀가 느끼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상간녀 처음에 소장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좀 화가 나고 그렇겠지만, 소송 질질질질 끌다 보니까 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막 마음이 안절부절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부족한 증거로 소송을 하신다면. 그래서 상간소송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혼소송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혼소송이면 이제 남이 될 건데, 그 돈이라고 볼게요.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는 쪽을 택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저는 이혼 소송은 안 되니까 이제 소송을 하겠지만, 첫 번째는 협의가 제일 좋고,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성공 보수도 없고요. 두 번째는 조정. 이 법원 가면 이 조정 이혼할 수 있는 절차 잘 안내되어 있고 상담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협의는 그냥 당사자끼리 작성하니까 불안해. 그러면 이제 조정 이혼, 직접 이제 법으로 조정 조서가 나오는 조정 이혼을 추천드리고, 요게 안 됐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 이게 이제 소송 이혼이죠. 요거를 하시는데, 여기는 리스크도 있어요. 변호사비도 들어가지만 성공보수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안 써도 될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 감안하셔가지고 이혼 소송을 꼭 하신다라기보다는 협의로 해서 재판상 이혼보다 가져올 게 더 많다라고 하면 협의나 조정 이혼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남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간소송도 기껏 해봐야 위자료 1,500, 2천만 원이거든요. 그걸 포기하고 이혼 소송 재산분할해서 더 가져올 게 많다라고 하면 그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 증거로만 본다면 상간 소송은 이 두 가지, 유부 증거, 그다음에 구체적인 불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이구동성으로 어떤 변호사 사무실 가도 다 승소 가능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꼭 하시길 바라고요. 이혼 소송은 유부 증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도했으면 그걸로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고요. 보통 바람피는 놈들 같으면은 그 전에 가정폭력이라든지 언어폭력 이런 거 다 있었을 인성들이에요. 그런 거 지금 증거가 부족하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좀 잘 모으셔서 소송에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건 이혼 소송은 상간 소송보다는 증거가 더 쉽다. 자,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쩔 때 이제 소송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요건데, 자, 첫 번째, 자, 가정을 지킬 것이냐, 회복파죠. 이혼하고 싶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이혼할 것이다,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라고 하면, 요거는 간단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욕해도 되고 집 나가도 되고 별거 해도 되고 뭐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혼이 이래서 편해요, 상간소송보다. 상간소송은 어때요? 상간소송은 가정을 회복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절대적인 을이 됩니다.
그냥 유책 배우자 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데 그것도 참는 것도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참아주셔서는 안 되고 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제가 경험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회복을 하려면 배우자를 도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밑에 있는 드잡이랑 비슷한 건데 도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유책 배우자 말에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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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닌데 최소한 멸시 또는 비아냥 뭐 5분마다 동선 체크 이런 것들 하면 유책 배우자들도 회복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가도 지치거든요. 그래서 이 드자베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유책 배우자의 이 심기를 건드는 행동을 적당선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과도하게 하면 유책 배우자도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래서 힘들거든요. 화가 나는데 화를 참아야 되는 거. 그래서 적당하게 도발하지 않는 선에서만 대화를 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여자 바람일수록 가출은 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돈줄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집에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협박카드 이것도 괜찮습니다. 너 집 나가는 순간 니네 집에 알릴 거야 또는 회사에 알릴 거야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출을 하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 멀어지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똑같긴 한데 여자일수록 특히 가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집 나가면 그만큼 외도 회복도 멀어지게 되니까요. 세 번째, 이 세 개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분노는 상간자한테만 하세요. 회복을 하시려면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바람핀 것들 따지고 보면 제일 나쁜 건 내 배우자가 맞거든요. 근데 내 배우자를 드잡이하면 드잡이 할수록 내 배우자도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는 좀 버틴다 하더라도 넉 달, 다섯 달까지 참아줄 인내심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 표출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아 나도 몰라 이제 네 멋대로 해 하고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하는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내 배우자는 잠시 접어두고 그건 이제 회복하고 나셔서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상간자한테만 당분간 하시길 바라고요. 내 배우자한테는 드잡이나 분노 표출은 회복을 하신다면 조금 조심스럽게 하셔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내분들이 좀 많이 더 속으시는데 너무 빠른 회복을 원하셔가지고 막 도장 깨기 다니러 막 여행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너무 쉽게 용서해줘서 일상으로 너무 빠른 복귀를 하셔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회복을 한다는 건 본인만 회복일 수도 있어요. 유책 배우자는 포커페이스 할 수도 있고 상간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납작 엎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쇼일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빠른 회복을 시도한다든지 또는 유책 배우자를 너무 빨리 용서를 해줘 버리면 나중에는 이게 후폭풍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일상 언어만 하세요. 일상 언어. 아이들 얘기라든지 일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가정사에 대해서 할 얘기 있잖아요. 뭐 장을 본다든지 뭐 경조사가 있어서 가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한 최소 한 6개월은 두시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못돼 처먹은 배우자는요. 이 6개월도 못 돼서 본색 드러내니까 과도하게 더 잘해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더 못해줄 필요 없이 일상 언어로만 6개월 정도는 지켜보시는 게 관찰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박살 압박. 아마 이 전의 내용보다 이 뒤의 내용이 더 많이 궁금들 하실 것 같은데 자, 박살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압박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이제 소송 후에 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지금 써 있는 것들을 소송 전에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의처증이고 의부증이 되는 거예요. 증거 없이 나를 몰아붙였다라고 유책 배우자가 노발대발하면서 아주 입에 개거품 물 겁니다. 지금 이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소송 후에 하실 수 있는 것들이고 소송 전에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이 순서대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상간자 직접 찾아가기. 상간자 직접 찾아가지 않고 문자, 카톡, 또 뭐가 있을까요? 뭐 DM 이런 것들로 너 내 남편, 내 아내랑 지금 뭐 바람피지, 너 죽여버리겠어. 이거 하면 스토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십하거나 아니면 개무시할 겁니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먹히니까요. 하려면 직접 찾아가시고요. 상간자 직접 찾아가는 게 제가 소장 도달 전이라고 했죠. 소장을 보내고 가장 이게 적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장 도달하는 데까지 한 3, 4일 걸릴 거예요. 받을 사람 있다라고 하면 이 사이에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때 찾아가서 뭐 각서를 받아온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이건 굉장히 고난도의 좀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냥 이 영상만 보고 실행하실 분들은 그냥 소장 도달하기 전에 가가지고 뭐 각서 받아올 생각하지 마시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노란 봉투 같은 거 하나 들고 가가지고 여기 다 증거 있으니까 너 한 번만 더 만나면 네 인생 종칠 줄 알아. 이 정도만 하시고 물론 이제 몸에는 녹음기 가져가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간자들 상간소장 받고 나면 그놈한테 맞았다, 찾아와서 나를 때렸다, 돈으로 협박했다 이런 개소리 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게 녹음이니까 핸드폰으로 하나 녹음하시고 하나는 녹음기 같은 거 있으시면 주머니에 넣고 가셔가지고 녹음을 꼭 해놓으시고요. 보통은 이 시기에 이제 박사를 많이 내시는데 각서 요때 각서 받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각서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유부남인지를 알고 만났고 언제부터 만났고 성관계를 했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필로 쓰는 건데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호락호락한 상간자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가가지고 멘탈 더 털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건 좀 어렵고 만약에 진짜 가서 이런 박사를 하시고 각서까지 받으시려면 외도 상담사님하고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고요. 그냥 이 영상만 보시는 분은 직접 찾아가서 경고,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이런 거 알고 만났다라는 그런 증거 또 멘탈 약한 상간자 같으면 언제부터 만났다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협박인 거니까 나 다 알고 있어 하고 봉투 흔들고 있으니까 진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녹음해가지고 또 증거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첫 번째로는 상간자 직접 찾아가세요. 문자, SNS, 카톡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말로도 어느 정도 좀 울분해서도 하시고 증거도 운이 좋으면 증거도 획득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소장이 도달했겠죠. 두 번째는 그때 할 수 있는 게 가압류입니다. 가압류하고 압류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압류는 묶어두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을 뺏어올 수 없는 거예요. 압류는 다 뺏어오는 게 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소송 후에 소송 전에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건 빼고 소송 후에 할 수 있고요. 압류는 판결이 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가압류 이거 왜 할까요? 돈 들어가는데 이것도 상간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직접 찾아가서 나 바람피는 게 들켰어. 그러면 스트레스 받겠죠. 그런데 소장도 받았죠.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겠죠. 근데 가압류까지 와. 멘탈이 탈탈탈탈 털립니다. 그걸 바라고 하는 거예요. 상간자 멘탈 털면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자 이것도 부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 통장 가압류, 급여 가압류 뭐 다른 게 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네 가지 정도만 하시니까 이것도 다 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셀프 추천이라고 했죠. 왜냐? 어렵지 않으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하면 11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거 셀프로 어렵지 않아요. 지금 카페 홍보 다시 한번 하는데 카페에 이거 가압류 셀프로 성공하신 분들 엄청 많고 하다가 모르면 질문하시면 또 여러 경험자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시니까 셀프로 직접 해보시고 나는 도저히 머리가 힘들고 아프고 안 되겠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변호사님한테 돈 주고 하시면 되고 부동산 가압류가 어떻게 보면 1순위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디예요? 요거죠. 왜냐? 요거를 하고 싶으면 이 상간녀가 부동산 가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 없는 거지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를 합니다라고 소명을 보통 하거든요. 통장 가압류까지 이 세 개를 이렇게 소명을 하거든요. 근데 덜컥 부동산이 집이 있는 상간녀야. 그러면 이게 왜 이거를 하는지를 소명할 길이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얘를 먼저 1순위로 부동산 가압류를 1순위로 하고 이게 없으면 통장 가압류, 급여 가압류 이런 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자동차 가압류도 이것마저도 없어. 그럼 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얘는 가압류해도 상간자가 차 끌고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나중에 압류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차 어디 있는지 내가 찾으러 다녀야 되고 별로 좋지 않은 압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가압류를 하시고 첫 번째는 1순위는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등기부등본 떼보시고 없는 경우 아싸 하면서 통장 가압류나 급여 가압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간자 배우자 부모에게 알리기. 회복하는 경우는 이 배우자하고 이 부모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인다, 이것들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붙어먹어서 떨어지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알려야지. 배우자 상간여라고 볼게요. 상간여가 기혼자면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 상간여의 남편 알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 보면 내 남편은 뭐가 돼요? 상간남이 돼요. 그래서 맞소송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리스크죠. 여러분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란 말이에요. 리스크인데도 이 리스크를 감내하고라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알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미혼일 때 아주 특효입니다.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미혼인데 유부남, 유부녀하고 만나는 걸 좋아라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소리 듣겠죠. 이것도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상간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송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뭐냐면 그들의 균열, 분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의 것들 찾아가기, 그 다음에 가압류, 부모, 배우자에게 알리기 등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돼, 그러면 1인시 심리적 스트레스 유발 전략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 썼는데, 자, 이게 뭐냐면 1인 시 저희 카페에서도 보니까 지금 편말까지 올려갖고 하시는 분들 봤는데, 1인 시 혼자 하는 시는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1인 시는 그냥 가서 하면 되는데, 상간녀 이름 무개 내인년 하면서 막 편 만들고 미신년 쌍년 막 이렇게 욕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 두루뭉실하게 요 근처에 사는 상간녀 아무개 내 남편 꼬셔서 기분 좋았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1인시 문구 적으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요거 요새 대세가 최 GPT더라고요. GPT가 아주 우아하고 고상하게 그 1인시에 들어갈 문구 잘 만들어주니까 챗 GPT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문구 크게 만들어가지고 1인시 하시면 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 유발이 이런 게 뭐냐면 찾아가되 먼 거리, 그러니까 출근하는 데서 먼 거리에서 봉투 한번 흔든다든지, 아니면은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지나가다가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심리적인 스트레스 유발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걸 제가 잘 아는 이유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도 카페, 피해자 카페를 운영하지만 저도 정보 수집을 위해서 상간자들이 다니는 곳을 좀 기웃기웃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저희 엄마한테 찾아와서 난리를 피웠는데 아빠도 알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회사 앞에 얼쩡얼쩡거리는데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뭘 들고 다니는데 저게 증거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 상간자 그들만의 커뮤니티에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것도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를 주는 목적이 내 배우자하고 떨어지게, 그들의 분란 또는 균열을 만들어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일이니까, 스트레스는 상간자한테 주면 줄수록 여러분들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상간녀도 떨어져 나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거 별표 치세요. 이건 꼭 진짜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상간자에게 물리적인 박살, 때리는 거죠. 남자분들 아내 바람일 때 가가지고 진짜 뒤지게 패는 사람 있는데, 이거 상간 소송보다 더 크게 처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가서 말로 팬다 하더라도 쟤는, 상간자들은 녹음할 수 없는 그런 불시에 찾아가서 박살내면서 말이라도 욕하는 거지, 실제로 때려서는 안 되고, 우리는 안 때려도 저들은 때렸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법원 서류, 준비 서면 또는 참고 서면에다가 저놈이 와서 나 때렸다 이런단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녹음기 주머니다 끼고 틀고 가가지고 나는 상간자 안 때렸습니다를 증명할 준비가 꼭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실제로 때려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협박이라는 게 뭐예요? 자주 하는 거. 죽여버릴 거야. 너 찾아가서 니네 집 개박살 낼 거야. 니네 부모한테 이를 거야. 뭐 할 거야. 이거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이게 협박이에요. 이것도 상간소송 해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해소하려다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요. 스토킹, 요거는 가서 죽여버릴 거야 하면, 이거 요새는 스토킹 처벌도 된답니다. 이거 요새 요게 좀 이슈죠.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니까. 이게 결과론으로 보면 뭐예요? 사적 응징하지 말라는 건데, 한 번이나 두 번은 그래도 그럴만 하겠다라고 때리는 거 빼고요. 하겠지만 이거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상간 소송에서 저놈 박살내려다가 여러분들이 박살낼 수 있으니까 이 물리적인 박살이라든지 폭행, 협박, 스토킹 등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배우자가 빠졌네요. 배우자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드자비를 하게 되면 배우자도 반성하다가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드자비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는 이 반대 개념이네요. 가정 회복의 노력이 1도 없이 그냥 나는 이혼할 거야 하면 그런 마음이 투철하신 분이면 하면 되는데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안 될 것 같아요. 이혼부터 이혼할래요.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글귀를 넣었는데 이혼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혼은 바람핀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혼해서만큼 갑이에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어요. 내가 유리할 때 언제든지 내 준비가 다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 폈다고 해서 바로 이혼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포지션을 보고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저 사람의 유책 배우자의 마음가짐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을 때 이혼을 하시고 바람 폈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덜컥 이혼해가지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시니까 이혼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간소송부터 다 하시고 그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때 이혼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지 마세요. 위치 추적기, 녹음기, 스파이 앱 하셔도 되는 경우는 있어요. 들키지 않을 자신 있는 경우. 요것 때문에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분들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오히려 협박당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안 들키면 돼요. 그래서 도저히 위치 추적기나 녹음기밖에 방법이 없어. 그럼 저도 그 마음 알거든요. 하세요.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들키지는 마시라 이거예요. 들키면은 오히려 협박당합니다. 외도는 시차만 있을 뿐 오차는 없어요. 시간 지나면 무조건 증거 주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거 안 써도 다 증거 주니까 좀 시간을 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파이 앱 이거 만능이에요. 통화 누구랑 했는지 무슨 내용 했는지 문자 뭐 받았는지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뭐 전송했는지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이거 완전 만능이에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뭐 외도 증거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멘탈이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남편 바람 나가지고 진짜 모텔방에서 뭐 하는 소리라도 한번 듣잖아요. 회복은 진짜 100%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10년 지나도 그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멘탈 바사삭 하는 거를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더라도 얘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는 증거로도 못 써요. 증거로도 못 쓰는 거 왜냐면 완벽한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로도 못 쓰는 거 내 멘탈만 나가는 거를 멀어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추악한 면을 멀어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돈도 비싸지만 사기도 많고요. 이게 조금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기 지식이 없으면 설치하기도 힘들고 이 핸드폰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돈 주고 아예 설치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떠한 경우라도 비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간자에게 문자 SNS 보내는 거 일십당할 것이고 대부분 그 다음에 우습게 할 것이다. 답변도 안 와요. 이런 거 보내놓고 나만 분할 거 뭐라 합니까? 상간자가 우습게 한다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찾아가세요. 한두 번 정도. 저는 한 번 추천하는데 딱 한 번을 추천하는데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 2번 정도까지는 돼도 3번, 4번, 5번 하면 그게 바로 협박이고 스토킹이 되는 거니까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소요기간 이것도 엄청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상간소송 소요기간은 빠른 건 제가 3개월도 봤네요. 그리고 8개월 요 정도가 일반적이고 요 3개월은 거의 없어요. 저 처음 봤어요. 근데 4개월에서 8개월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4개월도 빠르니까 한 6개월에서 8개월이라고 할게요. 1년이 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하고 6에서 8개월이 거의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어떻게 소요가 되느냐? 이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표를 한번 그려봤는데 이 전에 증거 수집하는 거는 별도로 뺄게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람마다 틀리니까 네이버 카페 외성 탐정님 쓰시면 거의 백발백중이니까 이러면 짧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돈 안 쓰고 혼자 미행하고 한번 들키고 녹음기 들키고
이러면 이것만도 1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사람마다 틀리니까 빼고, 자, 증거가 수집이 완료가 돼서 변호사님 상담을 해서 소장 초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소장을 이렇게 보내겠습니다라는,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소장 초안을 의뢰인한테 보여주는데 안 보여주는 사무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할 때 소장 초안 검수하고 싶습니다라는 의사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장이 어떻게 됐는지, 내 증거를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문구가 들어갔는지 이런 걸 검수해 볼 수 있는 기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게 검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초안이 작성이 되는데, 여러분이 오케이 하시면 이게 법원에 전자소송에 접수가 돼서 이렇게 다음 단계 송달로 넘어가는데, 소장 초안 나오는데 2주 정도 걸려요. 다 썰을 풀면은 변호사님이 그걸 듣고 메모를 했다가 소장 초안을 하는데 보통 2주, 뭐 3주 걸릴 수도 있겠죠. 바쁘면, 변호사 사무실이 바쁘면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넉넉 잡고 2주,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도 거의 한 달이 지나가네요. 그러면 이게 전자소송에 접수가 되면 송달이라는 걸 거치는데, 이게 뭐냐면 소장을 상간남한테 보내는 절차예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받을 사람이 있고 낮 시간이겠죠. 이게 우체국 등기로 가기 때문에 낮 시간에 받을 사람이 있으면 3일이면 가요. 근데 내가 상간녀한테 아는 정보가 핸드폰 번호밖에 없어. 그러면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초본 떼는 절차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주소, 핸드폰 이제 명세서 주소를 가지고 소장을 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실조회, 통신사 사실조회 하는데 2주 또는 빠른 건 1주도 있는데 2주, 3주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넉넉 잡고 요거 한 달 걸린다고 볼게요. 그러면 통신사 사실조회를 하면 앞에 거하고 합쳐가지고 조금 더 걸리는 거고, 이런 절차가 없이 송달에서 받았어 하면 최고 빠른 게 거의 한 달이 걸립니다. 이것만 변호사님 상담하고 송달에 걸리는 기간만 약 한 달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 송달이 완료된, 도달이라고 하는데 받으면 도달인데, 도달에서 이 변론기일까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법원마다 다 틀려요.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판사님이 맨날 놀아 그러면 한 달만 해도 잡힐 수 있고, 판사님이 엄청 바빠가지고 막 사건이 밀려 있어요. 그러면 석 달, 넉 달, 5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피가 마르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이 그냥 멈추어 있는 시간이, 이거는 법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서너 달 사이에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한 달, 그 다음에 서너 달 해가지고 넉 달이라고 치면 이것만 5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가 마르겠어요. 일단 변론기일, 재판인데 이 재판일이 잡히면 다음에 또 변론기일, 또 재판일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일날 변호사님하고 그 다음에 판사님하고 조율 스케줄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1월 계산하기 좋게끔 1월 1일이면 다음 변론을 한 번 더 한다, 재판을 한 번 더 한다 하면 45일 정도가 걸리니까 한 2월 중순쯤에 잡혀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잡히면 또 45일 정도가 걸려요. 제 느낌상 45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디는 한 달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한 달 잡았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 변호사가 안 된다고 하면 한 주씩 이렇게 밀리고 해서 약 한 45일이 걸리는 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그러니까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간소송 기간이 45일씩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면 좋은데 두 번, 세 번 하면 45일 더하기 45일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그 판사님이 화해 권고나 조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제외하고, 보통 여러분이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상간자 지들 잘난 것도 없는데 화해 권고나 조정한다고 하면 지들이 싫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웃기죠. 그래서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간 뭐라고 했어요? 4에서 8개월이 가장 많다. 여러분은 4개월일 수도 있고 8개월일 수도 있어서 이거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리고 이 기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다. 피가 마르는 시간이다.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오늘 한 6월 1일이라고 할게요. 6월 1일이면 항소 기간이 2주예요. 그럼 계산하기 쉽게끔 14 하면은 15일이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더하기 7일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항소 기간은 도달로 2주예요. 뭐가? 판결문이 도달, 그러니까 받고 판결문을 받아보고 2주가 항소 기간인데, 진 것들 있죠. 상간녀, 상간남은 졌으니까 안 열어봐요.
그러면 전자소송으로 한 소송은 영시도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주일 영시 자정이 되면 받든 안 받든 본 걸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보니까 일주일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은 어때요? 이겼으니까 신나잖아요. 판결금 얼마인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열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일이 없어. 여러분은 그래서 14일이 항소기간이고 상간자는 14일 플러스 7일, 그럼 며칠이에요? 21일이 항소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항소기간이 더 짧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요거는 법원마다 다 틀리고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 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4에서 8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외도 알려주는 남자 날개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전편에서 외도 대처 바이블 1편, 외도 초기 의심하는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2편에서는 상간소송 또는 이혼소송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경험자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최종편입니다. 외도 대처 바이블 3편, 판결 후 회복 또는 이혼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좋은지 경험자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판결 후 회복 또는 이혼 단계 첫 번째 판결에 알아야 할 상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전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간 소송은 대략 6개월에서 10개월, 1년이 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사이가 가장 사례자분들을 보면 많은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상간소송을 3번 했죠. 1심, 2심, 대법원심, 3심. 1심에 7개월, 2심에 약 7개월, 3심, 대법원심에서 4개월 이렇게 걸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빠른 경우예요. 보통은 한 빨라도 8개월 정도 걸리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봐서는 그냥 넉넉 잡고 10개월 안쪽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혼 소송은 저 같은 경우는 2번 했죠. 1심, 2심을 했는데 9개월 걸렸어요. 요거는 1심은 기각이었기 때문에 좀 빨랐고 2심은 반소였지만 그래도 1심에서 어느 정도 다퉜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았나. 그래도 남들 한 번 할 거 2번 했으니까 이것도 거의 18개월이니까 1년 6개월이 걸린 거라고 봐야겠죠. 보통 사례자분들 이혼 소송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얼마나 다투느냐가 쟁점이긴 한데 보통은 1년 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판결 선고일 날 상간소송이 특히 그런데 참석을 안 하면 종국 결과라고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정도만 알고 있어요. 보통은 원고 일부 승으로 끝납니다. 이것만 알고 다른 정보를 몰라요. 그래서 판결금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지연이자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주문에 써 있는 건데 이제 판결문 받아보시면 주문이란 게 있어요. 거기 안에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왜 이런 판결을 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까지는 판결문을 직접 받아야 볼 수 있는데 그게 판결 선고일 빠르면 다음 날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판결 선고일이 금요일이라고 하면 금요일 어차피 모르는 거고 토요일도 모르고 일요일도 모르고 빨라야 월요일 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일을 기다려야 돼요. 금요일 같으면은. 그래서 빨리 판결 결과를 알고 싶은 분들은 판결일에 참석을 하셔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참석하지 않으면 최소 하루 이상이 걸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통 변호사님들이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의 여태까지 카페 회원님들을 봐도 변호사님들은 최종 변론까지가 소임이고 그 이유는 관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 압류라든지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다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항소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항소도 1심 했던 변호사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항소는 다른 소송이기 때문에 압류도 그렇고 항소도 그렇고 뭐 소송 비용의 확정도 그렇고 전부 별도라고 봐야 되고 이 말 뜻이 뭐예요? 전부 다 별도로 돈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써 있지만 이혼 기각은 제외예요. 왜 그러냐면 이혼 기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유책 배우자, 상대방 배우자한테 소장을 받은 거잖아요. 이혼해달라고 이혼 소장을 받은 건데 이혼 기각은 그 당일날 알 수 있어요. 종국 결과가 원고 패라고 납니다.
그러면 이건 이혼 기각. 이혼 소송에서는 이혼 기각만 원고 패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당일날 알 수가 있는데 조정은 어차피 조정할 때 알 수 있는 거고 판결로 가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혼 소송도 판결문을 봐야 어떻게 재산 분할이 되고 세부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법원이 멀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그날 참석해서 한번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이 멀고 가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거기서 앉아있을 자신이 없어 할 만큼의 멘탈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하루 이틀 기다리셨다가 판결문 변호사님이 보내주는 판결문 열람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선택이에요. 자, 판결 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판결 받고 상간자가 막 금방 돈 입금하고 그럴 것 같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까지는 막 강간무소식이에요. 도대체 언제 주나 기다리고만 있는데 상간자들이 그렇게 돈 쉽게 줄 것 같았으면 바람도 안 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제로 받아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사실 카페 회원들 보니까 압류하고 압류해서 다 개털이고 거지라서 못 받아내서 울상이신 분들도 많은데 자 그럼 판결 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가 별거 할 거 없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상간 소송 상간자가 돈 덜컥 주는 상간자 별로 없습니다. 다 강제로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압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항소가 들어올 수 있고 요새 들어서 작년부터 항소율이 좀 카페 회원님들을 봐도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덩달아 위자료도 예전보다는 500만 원 정도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상간자 소송 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1,500만 원 받았는데 요새는 1,500만 원은 조금 드문 것 같고 오히려 2천만 원 정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간 소송인데도 막 2,500만 원까지도 팍팍 나오고 이건 저희한테는 좋은 거죠. 이런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리스크로 상간 소송에서 항소율이 높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상간자가 돈 안 주고 싶은 거죠. 그 심리 똑같습니다. 판결 받고도 상간자들은 그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굉장히 억울해하고 안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우리는 이때가 찬스죠. 아주 뒷목 잡게 해줘야 되는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상간소송 위주입니다. 변호사 비용 받을 게 있는 경우는 소송 비용 확정액 신청이라는 것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판결문에 이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판결금은 얼마고 지연 이자가 판결 소송 제기 후부터 소장 도달까지는 5%, 그 다음에는 뭐 12%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해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2분의 1 나온 경우죠. 2분의 1 나온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퉁이잖아요. 서로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받을 게 없는 경우가 돼요. 이런 경우는 사실 비추고요. 이걸 넘어가지고 만약에 5분의 1, 5분의 1을 우리가 부담하고 그럼 상대방은 얼마예요? 5분의 4를 상대방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면 이것도 받을 돈이 꽤 돼요. 100만 원 정도 넘을 것 같은데 계산은 제가 안 해봤지만 이것도 좀 큰 돈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 확정액 신청이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고 좀 어렵기는 한데 이런 정보는 카페에 여러 다른 회원님들이 많이 올려주셨으니까 보고 참고하셔가지고 상간자한테 받을 돈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권리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고 제가 했던 방식이기도 한데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가집행하겠다는 공문 요청을 해라. 저는 추천한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항소 의지를 꺾는다라는 취지인데 이게 뭐냐면 항소는 언제 하냐면 판결문이 상간자한테 도달하면 그러니까 열어본 거죠. 열어보면 2주가 항소 기간이고 저희도 판결 정본이라고 해서 판결문이 저희가 열어보면 2주가 항소 기간입니다. 나도 항소할 수 있고 상간자도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2주가 생겨요. 근데 제가 이건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판결금이 얼마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바로 열어봐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2주 정도가 항소 기간인데 상간자는 보나마나 졌을 거 아니에요. 돈 줘야 될 거 뻔하니까 그 판결문 안 열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뭐 죽을 때까지 안 열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전자소송으로 보통 했을 거니까 열어보든 안 열어보든 일주일이 지나면 열어본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7 플러스 2주니까 14일이죠. 21일이 항소 기간이에요. 상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일주일이 더 많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기간, 그러니까 21일이라는 기간 또는 그냥 바로 열어봤다라고 쳐도 14일이라는 기간 동안 저는
변호사님 통해 가지고 네가 항소하든 말든 나는 가집행하겠어라고 공문을 한번 요청드려 보세요. 그런 거 보통 해주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집행을 아셔야 되는데 가집행은 네가 항소해도 나는 압류할 거야. 그게 우리 권리거든요. 그게 판결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소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이 니네 집 경매로 날려버리고 니네 집에 빨간 딱지 다 붙일 거고 너 통장 다 압류할 거고 네 월급 다 압류할 거야. 이런 경고를 날리는 건데 이걸 직접 하면 이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고 협박이 될 수 있으니까 변호사님 통해 가지고 고상하게 이렇게 경고장 한번 보내시면 자 이런 상간자들이 이런 소송에 대해서 잘 알까요?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어느 정도 알지만 상간자들 그렇게 관심 없거든요. 가집행이 뭐냐고 자기 변호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랑 똑같은 대답 할 겁니다. 항소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면 상간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돈 주기 싫어서 항소하려고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월급이랑 이런 게 다 압류된다고 하면 깊은 고뇌에 빠지겠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나는 항소해도 돈 깎으려고 했는데 돈을 줘야 되네? 미리 주고 시작해야 되네? 하면 항소 의지가 꺾일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보는 거고요. 또 일종의 스트레스 유발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소 여부하고 상관없이 가집행하겠다는 공문을 여러분이 선임하신 변호사님한테 한번 보내달라고 요청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기뻐할 돈 안 주면 가차없이 압류 진행. 여러분들이 판결 받으면 그러니까 판결금 얼마 주라는 그런 주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막강한 권한입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해가지고 살고 있는 집 날려버릴 수도 있고요. 통장 최저 생활비 이거 빼고 다 압류해 올 수 있고요. 급여도 최저 생활비 180만 원 정도 빼고 다 압류해 올 수 있고요. 전 월세 보증금도 임대차 보호법이 보장하는 한도 이상은 전부 다 압류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거 주변에 알려주면 이거 얼마나 이거 개망신이겠어요. 압류라는 것 자체가 상간자한테 굉장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칼춤 추시면 되고 상간자들은 열받을 것만 남은 거고요. 자동차 등도 바로 압류해서 경매에 날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집행관한테 어디 있다라고 알려줘야 되고 이거 007 작전하듯이 하셔야 돼서 좀 비추고 부동산, 통장, 급여, 전월세, 보증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상관자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가장 열받을 거를 집중해서 압류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할 수 있는 권리니까 하세요. 돈 안 주면. 돈 안 주는데 여러분들이 왜 인정사정 봐주셔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상간자들은 여러분 사정 봐주면서 바람핀 거 아니듯이 여러분들도 압류할 때는 인정사정 없이 피눈물도 없이 하시면 되고요. 이거 여기 써놨죠? 정말 쉽습니다.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왜 가압류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소명이라고 해서 그 사유라고 해야 되나? 그걸 제출 글짓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압류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행 권한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내어준다. 판사가 내어준다라고 써 있어요. 무슨 압류, 무슨 뭐 압류 뭐 하도록 내어준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어줬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막강한 권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십시오. 2번, 3번, 4번 돈 다 받을 때까지 아주 피 말려 죽을 때까지 다 하십시오. 자, 이제부터는 이제 판결 후에 해야 될 일,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 상간자 소송하고 사실 이혼하는 부부도 있고, 저도 이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극복을 못한 거죠. 근데 이제 회복, 3대가 복을 쌓아서 회복을 하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근데 회복이 이혼보다 저는 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 내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 회복하는 게 쉽습니까? 그 다음에 용서는 신의 영역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제 넘게 제가 회복 시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될 건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수년간 외도 피해자분들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울분을 그렇게 토로하시는지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실제로 회복하는 그런 부부들도 많이 봤고요. 그런 것을 토대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데이터화하고 그 다음에 성찰해 본 게 있는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회복 시 유의할 점. 회복하실 분들은 이거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전 생각이라고 제가 썼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배우자 외도 기본으로 다 당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기분이 어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을 것 같죠? 잠도 안 오고 살은 쭉쭉 빠지고 그다음에 막 눈물은 막 갑자기 슬픈 노래 나오면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막 죽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인생 내 인생 망했다 이런 생각 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 거 다 겪고 회복이라는 건 그걸 다 겪고 시간이 한참이 지나서 하는 건데 그때 돼서 야 너도 바람 폈으니까 내가 가졌던 감정 똑같이 당해봐. 되갚아 주려고 하면 이거 상식적으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유책 배우자가 어떤 인간들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 도덕성 없다고는 안 할게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책임감 이것도 없다고는 안 할게요. 별로 없어요. 세 번째, 인성 이것도 없다고 안 할게요.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다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두루두루 잘 갖춰졌으면 바람 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여러분보다 떨어지는 사람인데 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그런 거 다 울분토로하고 본전 생각 나가지고 막 화풀이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받아주겠죠. 그런데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인내심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냥 회피하고 싶고 막 욕먹는 게 싫어하는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본전 생각해가지고 너도 똑같이 당해봐 하면 못 참아요. 이거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는 네 놈이 줬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거는 본인이 되셔야 되는 것도 억울한데 그렇게 안 하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나보다 못한 인간한테 이렇게 무슨 성찰의 말을 하고 내 화풀이 투사해봤자 아무 도움 안 되는구나. 그냥 어느 정도 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조금 회복에서 더 빠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많은 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관계에 갑에 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바람 폈으니까 너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그러니까 너 앞으로 나 떠받들어.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너는 바람 핀 놈이야.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해서 그냥 내가 주도권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네, 행복한 부부일 때는 어때요? 주도권이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물론 있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격차가 크지 않았을 건데 바람을 핀 이후로 회복하는 시점에서 이 주도권을 굉장히 쥐고 싶어하고 그냥 배우자를 쥐락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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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 별로인 배우자 입장에서 이거 될까요? 안 돼요. 이것도 같은 논리예요. 상처는 네 놈이 줬지만 회복은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갑에 서려고 하지 말고 동등하진 않다 하더라도 관계의 갑보다는 어느 정도의 조금 슈퍼바이저, 좀 감시자 입장이 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네가 바람 폈으니까 너는 나 떠받들어야 돼. 이런 마인드로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굉장히 많이 실수하죠. 요거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포커페이스 때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 상간소송 증거 잡을 때도 드잡이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 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아내한테 이혼해달라, 뭐한다, 집 나간다, 돈으로 협박하고 아이로 협박하고 그다음에 뭐 직장으로 협박하고 뭐 정수기 끝내 이런 치사한 짓거리까지 다 하고 욕하고 이러면 이것도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근데 드잡이는 뭐예요? 이것도 가스라이팅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배우자한테 바람 폈다는 이유로 계속 가스라이팅 하면 여러분들도 진짜 죽지 못해 살았는데 유책 배우자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인성도 별로죠. 인내심도 별로 없고 도덕심도 없고 다 그런 배우자한테 이거 계속 과도한 드잡이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리고 유책 배우자가 처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는 납작 엎드릴 수 있어요. 근데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가는데 계속 드잡이 하잖아요. 그러면 100% 이 말 나옵니다. 아,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 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속상하고 그러면 또 드잡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관계에 갑에 서고 싶게 되고 본전 생각도 나고 화도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악순환이 계속 사이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셔야 돼요. 참 제가 말해놓고도 민망하네요. 참으라고만 자꾸 하니까. 하지만 회복이라는 게 그래요. 회복이라는 거를 이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고통과 인내심 없이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혼보다는 회복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좀 실무적인 걸로 가는데 재발 방지 조치. 자, 부부 사이에 왜 상간소를 할 만큼의 그런 부정행위, 불륜, 외도 행위가 일어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졌다. 이거는 주말 부부겠죠. 주말 부부였다. 그다음에 뭐 섹스리스였다. 이건 뭐 감정 섞고 싶지 않았겠죠. 아니면 피곤했던가. 어느 한쪽 일방이 그랬을 수도 있고. 세 번째, 성격 차이. 진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죽도록 치고받고 싸웠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제가 항상 제 지인분들한테 사람 간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을 찾아가 봐라. 그 근원을 더듬 되돌아가다 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던 시점이 있거든요. 외도로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물리적인 거리, 주말 부부, 뭐 섹스리스, 뭐 성적인 교감이 없으면 대화는 당연히 안 했겠죠. 그다음에 성격 차이, 뭐가 좀 안 맞아. 난 저 사람 이해를 못 하겠어. 저 사람도 나를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 이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이런 문제 있을 수 있고, 뭐 네 번째 흔한 거 사내불륜, 다섯 번째 동호회불륜 이런 것들 여기서 생겼다라고 하면 근원들이 각각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근원으로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단절하는 협상을 하셔야 돼요. 협상을. 관계의 갑에 서고 싶으면 하지 마라고 하겠죠. 이러면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시라고요. 협상. 두 분이서 유책 배우자하고 현명한 여러분들이 원인의 근원을 찾아가서 협상을 하시는 것도 이게 재발 방지 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바람이 났어. 그러면 합쳐야죠. 합치는 걸 목적으로 뭐 당장 합치기 힘들면 뭐 6개월 후에 합치든지 1년 후에 합치든지 이런 근원을 해소하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 섹스리스라고 하면 이거는 그 배우자 외도가 섹스리스였으면 이게 해결되고 나서 오히려 굉장히 좋아지는 케이스 많이 봤어요. 이거는 쌍방의 노력이니까 이건 부부간의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성격 차이 이런 것도 이 관점이 다른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외도 피해자라고 해서 나는 그럼 부부 생활 동안 하나 잘못이 없었냐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없어요. 다소 여러분들도 잘못 있었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관점을 달리해서 남편 입장에서 나를 볼 때, 아내 입장에서 나를 볼 때 조금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협상, 대화의 기술로 좀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내불림님은 뭐예요? 당연히 남편이 그 회사를 그만두든 아니면 상간녀를 그만두게 하든 이런 협상. 근데 이게 내일 당장 그만둬. 이건 너무 무책임하니까 2달, 석 달 이런 기한을 두고 그만두게 하는 것도 기술이고, 이걸 현명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호회 운동 열심히 다녀가지고 운동만 하면 좋았을 것을 거기서 바람이 났어. 그러면 그런 거 못 다니게 해야겠죠. 그것도 관계의 갑에서 하지 마 하는 게 아니고 협상을 통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혼, 이건 제가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혼을 인생 이막이고 재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그렇고 45세에서 55세가 제일 많고, 제 유튜브도 똑같아요. 45세에서 55세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면 그냥 45세에 이혼을 했다. 남녀 평균으로 봤을 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날이 한 30년은 남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45세에 이혼을 했으면 유아기를 제외하고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왜 내 인생 망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해는 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제 인생 이막을 설계하면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좀 주관이 많이 들어갔는데, 제 관점에서 이혼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저는 이건 제가 어떤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혼은 돈이 최고입니다. 깔끔한 재산 분할과 양육비라든지 그다음에 2번 소송 안 당할 만큼의 완벽한 마무리를 하세요. 그리고 한치의 양보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혼할 때는. 그래야 미련도 안 남고 억울함도 안 남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있어요. 이혼 후 돈 없으면 참 비참해요. 왜냐하면 이혼이라는 건 내 수입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보통 남자 쪽이 돈을 조금 더 벌고 여자 쪽이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요새는 이제 맞벌이도 많고 부부 공동이 재산을 축적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전업주부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보통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둘이 같이 돈 벌었어요. 그런데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오로지 나만 벌어야 돼요. 내가 돈을 덜 버는 입장이었으면 상대방 측이 돈을 더 많이 벌었겠죠. 그 돈이 없어지면 수입이 굉장히 쪼그라든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다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2분의 1이 되는 게 이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혼하면 돈이 없으면 정말 억울하고 왜냐하면 내가 하던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못 하거든요. 영위를 못 해요. 그럼 내가 갑자기 가난해진 것 같고 바보가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깔끔한 재산 분할은 한치의 양보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혼 후 내려놓아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미련, 투사, 일반화의 오류. 자,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미련이 뭐냐면 저 이런 분 많이 봤어요. 이혼하고도 아이고 내가 그때 상간소 안 했으면 그냥 살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혼하고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까 전 배우자가 다시 다가오면 같이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왜 이런 생각 들까요? 깔끔한 재산 분할을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금전적으로 말이죠. 아니면 그냥 홧김에 이혼하셨거나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미련이 남아요. 이혼하는 데 있어서 미련이 제로가 되는 날 이혼하겠다 하면 저는 그건 죽을 때까지 이혼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혼할 때는 미련이 제로가 된다라기보다 미련이 거의 안 남는 시점에서 이혼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미련이 막 한 50 이상 남았어. 그러니까 아직도 난 남편을 사랑하고 아직도 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아. 바람을 폈어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시기에 덜컥 그래도 내가 지는 게 싫어가지고 이혼하면 이런 미련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충분히 겪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간소를 먼저 하고 그러면서 시간도 충분히 두시고 그 후에 배우자의 태도를 충분히 보고 그래도 죽어도 안 되겠어. 진짜 내다 버릴 급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이혼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상간소송 한 10개월 걸린다고 했잖아요.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미련을 내려놓는 시기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그냥 바람났다고 홧김에 이혼해버리면 이런 미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10개월 그렇게 인생 전체로 보면 긴 기간 아니니까 그 정도라도 최소한 보시고 이혼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이혼하고 투사가 뭐냐면 내가 힘든 거죠. 이혼하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돈도 재산도 2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벌이도 시원찮고 그러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막 하소연하고 투사하고 아이들한테도 네 아빠 닮아서 그러냐는지 네 엄마 닮아서 그러냐는지 이렇게 뭐 화풀이하고 그러면 이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것도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를 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그런 결과고요. 그냥 준비되지 않게 이혼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혼 후에 이런 준비하는 그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돼요. 어차피 내가 마음이 안정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간소 하면서 충분히 가지시고 도저히 안 됐을 때 이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이혼해버리면 이혼하고 이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주변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화의 오류. 여러분들 45세 보통 평균이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45세에 이혼을 한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지성인으로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남편 바람이야. 남자는 못 믿어. 여자는 못 믿어. 여자는 저래. 남자는 저래.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남은 인생 살기 참 고달픕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이거 뭐 똥차가고 벤츠 올 줄 알아요? 이런 일반화의 오류를 하기 시작하면 선입견만 계속 들게 되고 뭔가 사람을 계산적으로 보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외도로만 본다고 해도 바람 피는 사람이 반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반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가 다 나쁘고 여자가 다 나쁘고 그게 아니고 바람 핀 것들만 나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속도 편하고요. 여러분이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안목을 좀 키우시고 눈 크게 뜨고 보면 좋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현실적인 생활 대책, 아이 교육, 주거, 직장 생활 이걸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있다면 아이 교육 같은 게 문제가 되죠. 직장 보통 이혼하면 다 직업을 가지세요. 왜냐면은 이제 소득이 있어야지 아이도 키울 수 있고 나도 생활이 가능한 거니까. 아이가 어릴수록 이런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건 다 경험해 본 거거든요. 아이가 어리면 그 어린이집 다닐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저녁밥까지 주면서 야간 보육 해주는 데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보기만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회 시스템이 저도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릴수록 돈 안 들어가고 무료가 상당히 더 많고요. 아이가 조금 컸다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에서도 이제 공부도 좀 가르치고 저녁밥까지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알아보시면 충분히 다 있습니다. 아이가 안정적으로 학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도 좀 편하거든요. 요거는 어린이집 선생님도 그렇고 초등학교 갔으면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이런 지원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고 저도 그런 지원 엄청 많이 받았어요. 요거는 알아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걸 잘 모르겠다 하면 카페에 물어보시면 그런 거 답변해 주실 엄마 아빠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것도 카페를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주거. 이 주거 뭐 당연한 거겠죠. 집이 없이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뭐 재산 분할 받고 해가지고 살 집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보통 보면 회원님들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래서 이혼하는데도 돈이 없이 이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이제 상담사님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한부모 가정 지원 받는 거 이런 거 정보 받아 가지고 이런 거 신청을 해서 주거도 좀 저렴하게 들어가고 임대 아파트라든지 해 가지고 그런 지원을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이제 한부모 가정 자격 같은 경우는 카페 왼쪽 카테고리 메뉴에 자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거 힘드시다면 그냥 가셔서 자치센터 가셔가지고 물어보면 그 자격 같은 걸 다 알려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좀 어렵더라고요. 정말 돈이 없어야지 이게 한부모 가정이 되더라고요. 어렵긴 하지만 주거 같은 경우가 뭐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직장 생활도 이게 세 가지가 다 맞물리네요. 아이 교육, 주거, 직장 생활.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키우기 참 힘들어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키우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조 양육자를 이제 맡길 분이 있어서 그나마 아이가 어렸을 때도 수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이런 보조 양육자로 누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또 아이 학교하고 좀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거를 옮긴다든지 이런 방법도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이건 어떻게 보면 매뉴얼 일하기보다는 이혼하기 전에 충분히 심사숙고가 되지 않으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 후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겪어봤으니까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외도 바이블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1편, 2편, 3편에 대해서 이제 최종편까지 방송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외성은 오로지 피해자 편입니다. 오늘의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